나는 최연아, 68이다. 사람들은 내가 왜 이 나이에 이혼을 선택했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날의 식탁을 본 사람이라면 아마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밥을 씹는 내 소리가 그 사람에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소음이었으니까. 아, 좀 조용히 먹어. 사람이 밥을 꼭 그렇게 씹어야 돼. 문상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40년 동안 나는 이런 눈빛에 익숙해져 있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더 큰 말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요양보호사 일을 나갔다. 허리는 늘 욱신거렸고 손마디는 굳어 있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다. 집에 들어오는 돈은 늘 내 쪽이었으니까. 문상철은 정년퇴직 이후 조금만 쉬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조금은 어느새 2년이 됐다. 딸, 문지선의 결혼식 날도 그랬다. 나는 식장 구석에서 봉투를 세어가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신혼집 보증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문상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땅은 안 판다. 그건 우리 집 마지막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그래왔듯 참고 넘겼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다. 산산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문상철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일을 못해? 그 순간이었다. 이 사람이 미워진 게 아니라 이 식탁, 이 집, 이 공기가 숨 막히게 느껴진 건.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평생 급여가 들어오던 통장. 잔액은 510만 원. 이 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잠깐 계산해 보다가 그만 웃음이 나왔다. 처음으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상철은 그날도 내가 방에 들어간 걸 신경 쓰지 않았다. TV 소리만 거실에 울렸다. 나는 가방 하나를 꺼내 속옷 몇 장과 약 봉투를 넣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섰다. 문을 닫기 전 한 번 돌아봤다. 40년을 살았던 집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두고 온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미안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 집을 나와 처음 도착한 곳은 찜질방이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수건 하나와 얇은 옷을 받아들고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 사이에 누워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다. 누가 나를 쳐다보지 않았고 내가 뭘 하든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을 찾았다. 보증금 500에 월세 15면 있어요. 중개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 그 종이를 받아 들고 나오는 길에 손이 조금 떨렸다. 여기엔 문상철의 도장이 필요 없었다. 집은 작았다. 반지하, 원룸, 창문은 사람 허리쯤 높이에 있었고 햇빛은 오후에 잠깐 들어왔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는 누가 밥 먹는 소리로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그 소리가 그날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며칠이 지나자 생활비 계산이 눈에 들어왔다. 놀랍게도 통장에서 돈이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남았다. 전기세도 장볼 돈도 예전보다 적게 들었다. 그제야 알았다. 그동안 내가 벌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문지선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아? 목소리는 형식적이었다.
응, 잘 지내.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지선도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내가 어디 사는지도. 전화는 3분 만에 끝났다.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조용했다. 전구가 나갔을 때, 수도꼭지가 헐거워졌을 때, 말 걸 사람이 없다는 게 조금 불편했다. 그래도 참을 만했다. 적어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진 않아도 됐으니까.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겨울 초입, 독감에 걸렸다. 몸이 으슬거리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밤에 혼자 누워있다 보니 문득 문상철 생각이 났다. 밥은 먹고 다니나. 그 생각이 들자 나 자신이 우스웠다. 나는 결국 문지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선이 말했다. 아빠, 고향 내려갔어. 엄마는 굳이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고향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는 걸. 문지선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집들이 할 건데 시간 되면 와. 이혼 후 처음 가는 딸의 집이었다. 나는 괜히 새 옷을 꺼내 입었다. 너무 초라해 보일까봐 괜히 단정한 척을 했다. 지선의 집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컸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현관에는 신발장이 2줄로 놓여 있었다. 대출이 많아. 지선은 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마치 먼저 변명하듯.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더 묻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비싼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브랜드를 알고 있었다. 예전엔 손도 대기 어려운 가격이었다.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내 말에 지선은 웃었다. 가끔은 이런 것도 먹어야지. 그 웃음이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녀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장난감을 끌고 와 바닥에 펼쳐놓았다. 할머니, 이거 봐. 할아버지가 사줬어. 그 말에 내 손이 잠시 멈췄다. 문상철은 늘 돈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내가 묻자 지선은 잠깐 눈을 피했다. 아, 그건 아빠가 그냥 조금 도와준 거야. 조금이라는 말이 이 집의 크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집 안을 둘러보며 나는 하나씩 세어보기 시작했다. 가구, 가전, 아이 방의 책장, 벽에 걸린 액자. 이 모든 걸 조금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켜졌다. 집들이가 끝나갈 즈음 나는 물었다. 아버지는 요즘 뭐 하신대? 지선은 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엄마, 아빠 얘기는 그만하자. 그 말이 묘하게 선을 그었다. 집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녀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할아버지가 사줬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문상철이 고향에 내려갔다던 말, 그리고 지선의 집, 2조각이 서로 맞지 않았다.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고향으로 가보자. 그 사람이 정말 거기 있는지. 그때는 몰랐다. 그 길 끝에서 내가 무엇을 보게 될지. 아침 첫 차를 탔다. 문상철이 내려갔다던 고향 마을로 가는 버스였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낯설었다. 설마 아무 일도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손잡이를 꼭 붙잡았다.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가 달랐다. 기억 속의 마을은 조용하고 낮은 집들이 이어진 곳이었는데 지금은 낯선 길, 커다란 펜스가 먼저 보였다. 길가에 있던 작은 슈퍼도 정미소도 사라져 있었다. 문상철의 시골집이 있던 자리를 찾았다. 분명 이 길 끝이었다. 그런데 집은 없었다. 담장도, 우물도, 마당에 있던 감나무도 모든 게 흙더미로 변해 있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길을 잘못 온 건지 몇 번이나 지도를 확인했다. 아무리 봐도 여기가 맞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연아야? 문상철의 고등학교 동창, 마을에서 살림을 맡아보던 노인이었다. 나는 반가움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왔다. 상철이는 어디 있어요? 내 질문에 노인은 잠시 고개를 떨궜다. 여기 안 산지 오래됐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땅이 팔렸거든. 순간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다. 무슨 땅이요?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개발이 들어온 데서 선산이랑 집터가 다 넘어갔어. 장철이는 그 돈으로 시내로 갔지.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문상철은 평생 그 땅은 절대 못 판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얼마를 받았는데요? 내가 겨우 물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숫자를 말했다. 그 숫자는 내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던 액수였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헛웃음이었다. 40년 동안 나는 돈 때문에 참았고 밀었고 양보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걸 바꿔버렸다. 마을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다. 내가 지켜온 건 집이 아니라 기억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미 나만 붙들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문지선에게도 문상철에게도 말해봤자 돌아올 대답이 뻔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직접 봐야겠다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진실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릴지 모른 채로 주소는 노인이 적어준 종이에 적혀 있었다. 버스 2번, 지하철 1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내가 알던 세상과 다른 동네였다. 길은 깨끗했고 건물들은 높았다. 사람들 옷차림도 달랐다. 나는 괜히 내 신발을 내려다봤다. 건물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5층짜리 외벽이 새 것처럼 반짝이는 건물. 1층에는 카페, 2층부터는 사무실. 그 앞에 서자 다리가 잘 떨어지지 않았다. 저 안에 문상철이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다. 나는 길 건너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갈 이유도 들어갈 용기도 없었다. 그때 검은 외제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문상철이 내렸다. 정장 차림에 머리는 말끔했고 예전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다. 그 옆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자연스럽게 팔을 끼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문상철이 맞나? 잠시 헷갈렸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모습은 처음 보는 얼굴 같았다. 문상철도 나를 봤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그의 표정이 굳었다. 연아야.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나를 건물 안 카페로 데려갔다. 유리벽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고 사람들은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 공간이 내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락하려고 했어. 문상철이 말했다. 근데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잘 산 적이 없었다. 그는 선산 이야기를 꺼냈다. 운이 좀 좋았지. 개발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말투는 자랑도 미안함도 아니 그저 사실 전달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선이 집 내가 좀 도와줬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졌다. 나는 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문상철은 내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줬다. 이거라도 써. 두툼하지도 않은 봉투였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알았다. 이 자리는 사과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의 삶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삶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다. 건물 앞에 다시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건물은 문상철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모든 시간의 증거였다. 카페에서 나와 정신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만 지금 이 마음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래서 문지선에게 갔다. 문지선의 아파트는 언제 봐도 컸다.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괜히 괜찮은 척해야 할 것 같아서 초인종을 누르자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집 안은 따뜻했고 정리도 잘 돼 있었다. 손주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 한쪽이 아프게 내려앉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문지선이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건물 이야기를 꺼냈다. 너, 아빠, 시내에 건물 있더라. 문지선의 손이 잠깐 멈췄다. 엄마, 문지선은 한숨을 쉬었다. 그걸 이제 알았어? 그 말이 내 귀를 때렸다. 무슨 말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문지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가 도와줬어. 집 살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대출이라며, 힘들다며, 그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엉켜버렸다. 엄마가 아빠한테 맨날 돈 이야기하고 구박했잖아. 문지선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그래서 아빠 입장도 이해는 됐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뚝 끊어졌다. 남편에게서 한 번, 딸에게서 한 번.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집을 나설 때 손주는 나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았다. 오늘 하루에 내 인생이 2번 끝난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다.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서류 봉투 하나를 챙겼다. 이제는 확인해야 했다.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벽에 걸린 액자들, 정리된 책장, 낯선 공기. 이곳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문상철과의 결혼 기간, 이혼 시점, 선산 이야기를 차분히 말했다. 그 땅은 결혼 중에 유지됐고 사실상 공동의 재산 아닌가요? 내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다. 선사는 혼인 이전에 취득한 재산입니다. 그 말이 천천히 꽂혔다. 매각은 이혼 이후였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럼 딸한테 준 돈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부양이나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님 몫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법은 내 편이 아니었다. 40년의 결혼도 내가 벌어온 돈도 그 모든 시간은 문서 한 줄로 정리됐다.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걸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고 나는 그 사이에서 투명해진 느낌이었다.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샀다. 계산대 앞에서 손이 잠깐 떨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원룸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고 바닥에 앉았다. 문상철은 잘 살고 있었고 문지선도 자기 삶을 지키고 있었다. 나만 여기에 멈춰 있었다. 잔을 비우며 생각했다. 내가 틀린 아내였는지 아니면 그저 운이 없었는지. 답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이 문장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다. 모르는 게 약이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말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문상철에게도 문지선에게도. 이제 말을 꺼내봤자 돌아올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며칠이 지나 통장 정리를 했다. 남은 돈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숫자보다 기억이 먼저 떠올랐다. 아이 학원비, 전셋값, 병원비. 그때는 왜 그렇게 아깝지 않았을까? 문득 문상철이 건물 앞에서 내렸던 그 외제차가 다시 떠올랐다. 문을 열어주던
그 여자, 내 쪽을 보며 웃던 얼굴, 그 웃음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과거처럼 보는 것 같았다. 그날 문상철이 내 손에 쥐어줬던 10만 원, 집에 와서도 한참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보았다. 돈이 아니라 내 값이 그만큼이라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나는 그 돈으로 소주를 샀다. 비싼 안주는 필요 없었다. 씹을수록 목이 메는 김치 하나면 충분했다. 잔을 비우며 생각했다. 만약 문상철이 그 사실을 끝까지 숨겼다면, 만약 아들도 모른 척 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덜 아팠을까? 사람은 진실을 알아야 산다고 들었는데 나는 모르고 살던 그때가 차라리 행복했다. 가난해도 가치였고 힘들어도 이유는 분명했으니까. 문지선에게 마지막으로 문자가 왔다. 엄마, 몸은 괜찮아? 짧은 문장이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이고 아프다고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 밤이 깊어 불을 껐다. 원룸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이제는 익숙했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새롭지 않았다. 누운 채로 천장을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나는 틀린 인생을 산 건 아니야. 다만 끝이 이렇게 올 줄 몰랐을 뿐이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비밀을 알지 않겠다고 했을지도 모른다. 모르는 채로 사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용기였으니까. 그렇게 내 하루는 끝났다. 내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모르는 게 약이었던 인생도 분명 존재한다는 걸.